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채플에 함께한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에 더 높고 화려한 곳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땅 아래로 내려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또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울고 웃는 너무 마음 따뜻한 변호사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전수희 변호사님 앞에 소개할 텐데, 특별히 전두미 변호사님은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우리 기도 모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였는데, 그때도 참 눈물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서 또 닫고 어려운 곳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후배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 앞으로 초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면서 앞자리를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네, 김주현 목사님께서 소개를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북한 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오늘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그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아니면 학부생들인데, 이렇게 손털이 뽀송뽀송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렇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잘 모르시죠? 지금 모습을 좀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 5년, 10년 뒤에 보시면 그때 변호사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다. 이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 뜨겁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참 벅찹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에서 주로 저는 북한 이탈주민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려인들을 저는 그 법률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들 변호사 하면 법률 지원, 인권 변호사 하면 뭐가 돼 있어, 멋있어 보이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인권 변호사 할 거야 이렇게 이마박이 딱 붙인 다음에 공부를 해서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진로에 대해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도대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고등학교 때 꿈이 그랬습니다. 원래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예도 원래 한국이 가진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외교, 프랑스처럼 우리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가보자, 문화외교 해보자 해서 서예도 배우고 뭐 사물놀이도 배우고 한국 문화는 제가 일부러 다 배웠어요. 제가 하나의 외교관이 돼서 전 세계에 나갔을 때 한국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문화외교를 하겠다. 포부 크게 해서 정외과를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저에 대한 양력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냥 활동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제가 시작을 한 게 그 국제 아시안 브릿지라는 이제 NGO에서 이제 주로 메콩강 유럽 그쪽 아이들 인신매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관을 원래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궁금하죠. 지금 뭐 변호사협회에서 북한 이탈주민분들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탈주민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 통일 선교 기관이라 저를 부르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통일 법제 나중에 한반도 통일이 됐을 때 어떠한 법으로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하나원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북한 이탈주민분들이 북한에서 오시면 먼저 첫 번째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요. 그다음에 간첩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끌려가시고요. 안녕 이렇게 네, 간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하나원으로 가서 이제 북한과 남한은 너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아니죠. 그 38선 넘어서 오신 한 이제 북한 군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몸이 상태가 기생충도 많고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그게 알려졌었죠. 그런 식으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건강이 엄청 안 좋으세요. 안 좋아서 그 하나원에 가자마자 하는 일이 하나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강부터 전체적인 진단을 하고 치료를 중점으로 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원에 있다가 나오면 하나센터라고 그때부터 사회 적응 훈련을 이렇게 3단계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이렇게 지금 적응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한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 이분들을 도와드린 지 지금 한 15년 돼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쁘게 봐주셨는지 감사하게 대한변협에서 이제 우주 변호사 상을 이제 주셔서 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북한 분야에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후에 아마 통일선교 관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실 분들 있을 텐데 그때 또 저를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나지나산,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랑 그러니까 북, 중, 러, 남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실크로드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TKR이라든가 전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라인의 철도 공동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그런 법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를 지금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영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이야기와 웃음과 재미를 같이 선사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당당하게 제 일대기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원래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문화 외교를 하겠다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가 지금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대학에서 기말고사 기간 전에 저한테 정말 너무 아끼는 제 교회를 섬기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렇게 그 친구는 과학부로 나오고 일찍 조기 졸업해서 대학 온 친구였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언니 그래가지고 좀 만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이 바로 눈앞이니까 나 목요일날 시험 끝나니까 그때 우리 금요일날 만나자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리고 시험에 집중을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께 그 친구가 이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마음을 나눴던 친구였는데 결국엔 제가 그 전화의 시험 때문에 그거를 미룸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이후 그 친구를 제가 직접 화장까지 다 그 유부남을 다 안고 안식까지 다 했거든요. 직접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보고 하면서 창문만 보면 그 친구가 떨어지는 환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렇게 갔던 아파트에서 핏자국도 남아있고 나뭇가지 다 꺾여 있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밤마다 그 친구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한국에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책감도 너무 심하고 해서 제가 그까지 시험이 모여서 그 녀석이 나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날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무작정 인도로 우선 떠났어요. 그때 당시에 인도로 이제 봉사활동 붐이 있었고 그래서 가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캘커타에 가서 이제 때레 수녀님께서 봉사하셨던 곳에 가서 지체 장애 아들 이렇게 직접 목욕하고 시키는 것들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2년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NGO에서 내 건강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인도 가게 된 직접적인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의붓 아버지와 같이 오빠랑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지금은 이제 미투 때문에 많이 문제는데 그때는 그 당시엔 그런 게 이슈화가 안 됐는데 성적으로 많이 이제 괴롭힘을 당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SOS를 청한 거였고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제 친구 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매콤한 유혹에 살는 아이들이 민심매매를 많이 당해요. 주로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이나 일본으로 사창가로 많이 여자아이들은 팔려오고 남자아이들은 주로 광산에 그 다이아몬드 광산이나 뭐 작은 그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그 광산이 있어요. 거기로 아이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 구출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이권이랑 관계가 있어서 뭐 마피아도 만나고 갱도 만났어요. 내 자산인데 이 아이들 그 한국 돈은 500원에 부모님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많이 인권의식이 나도 하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쪽 국가에서는. 그래서 한국 돈 500원에 부모님이 파는 거예요. 내 딸 데려가라고. 먹을 밥 먹일 돈도 없고 학교 보낼 생각도 없으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 날 500원에 팔았다. 갔는데 이상한 빨간불이 비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 제 친구 같은 그렇게 성적을 여긴다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뭐 정말 칼로도 위협받고 그랬어요. 정말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칼로 내려 찍으면서 너 여기서 당장 맨날 꺼지던지 그만 아니면 너 우리랑 맞짱 뜨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아 그럼 나 죽이려면 죽이려고 난 어차피 난 죽을 목숨이다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그때 정말 그랬거든요. 제 친구 그렇게 이런 다음부터 그냥 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삶에 대한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죽더라도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그게 없으니까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내려 찍어도 저는 그러니까 되게 놀랐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담담하게 칼을 이렇게 예 그러세요 이러니까 얘가 미쳤나? 그래서 아마 그런 또라이란 상대를 하기 싫으셨는지 조용히 갱단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겪다가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나온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산드라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숨이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국제기구나 국제 NGO 이런 멋있어 보이는 활동만 하고 가까이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왜 관심이 없어? 니네 같은 뭐 한민족 이런 거라며 나 그 석사과정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나랑 같이 봉사 안 한대? 되게 딱 머리를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머리를 맞은 느낌이 들고 근데 뭐 동아시아 인권 평화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까운 북한 사람들에서 외면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저는 이제 그 점까지는 전혀 인지를 못했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했더니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친구랑 한국으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매콤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그리고 유니세프에서도 이제 학교 아프리카 뭐 직지키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그 황자경 선생님이라고 되게 이슈가 됐었죠. 이분이 만드신 이제 북한 민주화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탈북자분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영어를 하실 수 있는 외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해서 그 미제 원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대부분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그런 학생들이 러시아어에 되게 능통한 중국어에 능통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소수의 그런 엘리트 간부들만. 그래서 황사님 모시고서 같이 뭐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BBC나 CNN,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연계해드리는 것들 아니면 유엔에 이제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어떻게 연이 되어서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같이 좀 돕지 않겠냐 해서 직접적으로 이탈주민 구출 사업에 뛰어들었죠. 주로 중국에 가서 주로 이제 단종이라든가 압록강 조만간 유역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넘어오시면 바로 중국, 태국, 베트남 이 루트로 더 많이 지금 몽골 루트는 막혔어요.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그래서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압록강 유역은 겨울이 되면 얼어요. 얼기 때문에 바로 걸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경비가 삼엄해요. 그래서 주로 여름에가 이제 좀 물길이 세서 그때 이제 휩쓸려 가시거나 양쪽 중국하고 북한 양쪽 지역에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목숨을 걸고서 넘어오셔야 되는데 좀 돈이 많고
그 국경유역에서 좀 모욕업에 종사하셨던 분은 미리 그 지역의 군인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총을 들고 있어도 총을 잠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몇 주 동안 그 시간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매초의 찰나를 이용해서 강 건너지만 그 돈이 없어서 몰래 방송을 건너가다가 그대로 총을 맞고 강물로 휩쓸려 가시기도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오세요. 근데 그 겨울엔 특히 넘어지는 기간 동안에 동사를 당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이제 저는 비가시적 장애인이거든요. 그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근데 구출 사업을 하다가 그 예전에 한국의 60, 70년대에 보시면 이제 벽에 그 위에 유리병이 도둑들 들지 말라고 유리병을 깨서 이렇게 조각을 올려놓긴 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도 많은 그 동부상수이나 많은 유역에서 벽 위에다가 유리병 깨서 도둑들 넘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과 중국은 이제 범죄인도 조약을 체결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을 탈출한 것 자체가 범죄의 해를 북한 형법을 위반한 범죄인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북한으로 탈북자들을 바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안한테 당연히 저도 굉장히 쫓겼죠. 또 중국인이 신고를 해가지고 쫓기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아이들 이렇게 넘기고 하다가 이제 유리벽 그대로 손이 이제 찢겨져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수술을 못하니까 한국에 와서는 이미 신경하고 모든 게 다 끊겨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까도 예배를 드렸죠. 저 원래 피아노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악기 연주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근데 전 오히려 감사한 게 그 전까지는 제가 피아노 칠 수 있는 것들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게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른손을 잃어보니까 그렇게 손가락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저는 이제 손가락 2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뜨거운 거 이렇게 난로나 했을 때 이렇게 본능적으로 피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신경이 다 끊겨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켰는데 뭔가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뜨거운 살이 이제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감각적으로 피해야 되는데 신경이 이미 끊겼으니까 당연히 느끼지 못해 뭔가 뭐지? 하더니 다 지지지지 타고 있고 이제 이게 읽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감각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반사신경 그런 거 다 주신 선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은 저는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잃어보니까 참 인간이 바보 같은 게 잃어보니까 주심에 대한 감사함을 그때서야 느낀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왼손과 오른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왼손이라도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낄 수 있음에 저 오른손 만지면 전 모르고 이거 스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잃어보니까 알겠다라는 그런 감사함에서 저처럼 꼭 잃어보고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밝혀진 루트는요, 이제 사실은 거의 폐쇄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기사에 나고 신문에 나는 순간 이제 탈북자들이 이 루트로 가는 순간 바로 체포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몽골 루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혔고 주로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 통해서 오고 있지만 베트남이 좀 북한과 그 사이가 좀 같은 사회적 좋은 관계로 주로 태국에서 제가 이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같이 구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살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딱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제 코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태국에 입국할 때거든요. 그때 저나 그 탈북민들이 살았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태국에 오는 순간 이제 물론 수용소, 그러니까 정신원 수용소 이런 데 아니지만 이렇게 수용소에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저희는 구출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 뜨거운 공기, 뜨거운 습하고 그 태국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게 딱 제 몸에 스미는 순간 이제 살았다, 다 끝났다, 좀만 더 가면 돼, 이제 됐어라는 그런 느낌.
써서 좀 그런 이제 아마 대부분 탈북민 분들이 태국에 대한 인식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원 이게 국가 기밀 1급 시설이라 안에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원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원 그런 데에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한국에서 이제 저는 주로 법률 상담하고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식들을 북한에 두시고 오신 분들, 이제 생이 이별하신 분들, 갑자기 쫓겨서 오신 분들 정말 사연이 많아요. 아니면은 브로커한테 비용, 특히 여자분들 브로커한테 비용을 줘서 이렇게 오시다가 아니면 그 브로커가 뭐 강간이나 그런 성폭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갑자기 너 몸에다가 추적기 단 거 아니야? 너 당장 5% 당장 그 자리에서 다른 그 탈북하시는 분들이 다 옷을 벗기고 그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오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시고 공항 쫓기는 그런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성적 수치심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북한의 가족들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나 뭐 브로커 관련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죠. 주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상담은 마음이 아팠던 게 탈북민들 그러니까 조선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녀분들하고 전 이제 거기에 하나들 놀이들 학교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인데 인사를 하면은 다들 저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너 어디 사람이야? 제 짧은 중국어로 물어보면 난 중국 사람이에요 라고 되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과 그 자녀분들 그리고 남한 분들하고 점점 언어도 우리는 조선어라는 말을 통하고 같은 눈동자, 같은 외모 그거로 한민족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태가 와서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항상 인터뷰분들 얘기를 할 때 그 한현민 씨를 좀 얘기를 많이 해요. 한현민 씨 아시는 분? 아 다행입니다. 좋은 샘플. 그래서 대부분 이제 키도 크고 모델로 되게 활동 많이 하고 이제 유명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한현민 씨 또 특징이 있죠.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고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생각할 때 나이지리아가 영어를 공용어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외모가 외국인이니까 영어 잘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스웩 넘치는 흑인 모델 이름이 막 이렇게 되게 유명해졌죠. 피부색 달라도 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문화 과정에서 되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말밖에 못한다. 한국인이랑 저는 이 증상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이거는 비추어봤을 때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어디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딱 액센트라든가 단어가 이렇게 다르시잖아요. 국제선에 왔어요. 이렇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그래서 말투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차별을 받는다고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이분은 아예 외모부터 이러니까 분명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현실을 알았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이 일부러 외국어를 안 가르치신 걸로 아예 한국말만 하게 만들어서 한국말 잘하게 해서 그나마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언어라도 못했으면 더 그 액센트라든가 북한 이탈주민처럼 조선어를 쓰더라도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모까지 그런데 언어까지 한국말 잘 못하면 더 아이가 상처받을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탈주민인데 사람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탈북한 게 너무 후회된다. 대부분 이제 제가 상담해보면 70~80%가 한국 온 게 너무 후회된대요. 정말 말한 것만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고 구치소에서 왔다는 걸 되게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왜냐면 그분들이 또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다른 나라로 망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같은 조선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서 온 건데 같은 조선을 써도 그냥 액센트가 단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한국 사람 말 잘 못 알아들으세요. 왜냐하면 한국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외래어가 상당히 많잖아요. 외래어도 많고 그다음에 중국식 한자어도 되게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 법무부에서도 근무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법무과에서
이제 북한 이탈주민 지원이라던가 통일 대비 이제 그런 법제 분석을 했었고, 그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에서 북한 관련 문제라든 법적인 철도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시는 통일선교 팀이 있으시다면 거기는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만약에 정말 그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북한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거기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에서는 외화거래 수단이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노동자 파견을 우리나라가 70년대에 독일로 파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외화거래를 하고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거든요. 북한을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장소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때 만나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실 딱 오늘 만약에 저한테 1분이 주어지면 딱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고 있었던 제 이력이 연관성이 있나요? 특별히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 친구 때문에 재직관으로 저 인도를 갔고, 거기서 만난 친구 때문에 북한 인권, 북한 이탈주민 분들을 지원을 하게 됐고, 지원을 하다가 또 잠시 불원을 받아서 공무원을 일했고, 공무원을 일하다가 또 자문하고 있고, 지금 강의하고 있고, 변호사로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낀 것들이 제가 나는 변호사가 돼야 돼. 아니 나는 뭐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멋있게 뭐 전문위원 할 거야. 저 한 번도 목적을 가지고서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삶을 포기했을 때 저한테 귀한 생명을 주시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그때마다 저한테 제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 받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아실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나 왜 안 살아지냐고. 내가 너한테 바로 튜브 옆에 던져줬는데 너 튜브 잡지도 않고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죽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다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항상 우리 것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옆에 예비하신 길들을 다른 더 좋은 걸 내주시는데 그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고 그때 주시는 것들, 그냥 제가 목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들, 그때 여건이 되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목표했던 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나이에서 그 나이에서 뭐가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더 나이 지나가 보면. 그러니까 그냥 그때 하고 싶은 거를 도전을 하시되, 나중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다른 거 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인생에 답이 없고 그냥 주시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시면 돼요. 답이 절대 없어요. 본인이 목표했던 것도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로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많이 영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길을 가시다 보면 어디든지 분명히 도착하게 돼 있어요. 길에 다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길을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것도 절대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갈 곳이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진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항상 여러 선배님들, 여러 강사분들 말씀하실 텐데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 만들어서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간 길에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지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인 거지 여러분의 지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지도 만들어서 저는 가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